여러분, 솔직히 묻겠습니다. 노후가 두렵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분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계십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이 낯설고 몸은 예전처럼 말을 듣지 않으며 어느 순간부터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마저 줄어들 때가 있죠. 밤이 길어질수록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듭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나? 내 남은 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많은 분이 속으로 이미 답을 정해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자녀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결국 요양시설을 찾아야 한다는 그 두 갈래 길 말이죠.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믿으며 아직 손에 쥐고 있는 삶의 주도권을 서서히 내려놓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조금은 단호하게 그러나 아주 따뜻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는 단순히 내 몸을 남에게 맡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은 단순히 늙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김형석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온몸으로 겪었고 가난의 터널을 지나왔으며 이제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간의 존엄함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평생 수많은 노년의 얼굴들을 마주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노후를 진정으로 망치는 것은 병든 몸도 부족한 돈도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기를 포기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자녀나 시설이라는 마침표를 찍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깊이 생각해야 할 노후의 새로운 길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외면한다면 당신의 노후는 타인의 결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과 당신의 삶에 여전히 아름다운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사실 노후라는 말을 떠올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자동 반사처럼 세 가지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세대만의 고민도 아니고 특정 국가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평생 강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수많은 어르신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느낀 우리 사회의 아주 솔직한 풍경이기도 하지요. 첫 번째는 자녀와 함께 사는 길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니 서로 돕는 것이 천륜이고 당연하다고 믿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정든 내 집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길입니다. 방문 돌봄이나 재가 케어를 통해 익숙한 공간을 지키려는 선택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요양시설입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위급한 상황에 즉각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이 결국 현실적인 종착역으로 이 길을 떠올립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 어느 하나를 쉽게 부정하거나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점은 수많은 이들이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다고 믿어버리는 그 고정관념에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전쟁 직후에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공부하던 때에도 사람들은 늘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하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이죠. 그러나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아오며 저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여유와 용기를 잃어버렸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후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 아니면 시설이라는 좁은 생각의 틀에 갇히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오직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부터 삶은 서서히 내 손을 떠나
타인의 손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리는 노후의 그림 속에 정말 이 세 가지 길밖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제부터 저는 이 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오해와 아픔을 낳기도 하는 선택,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삶은 노후의 선택 가운데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보이는 길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곁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만큼 축복받은 일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하지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피하지 않고 우리 삶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마주해 보려 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천륜으로 이어진 깊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희생하고 돕는 것이 세상 이치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덕목이라 여겼습니다. 강단에서 철학을 논하던 시절에도 집에 돌아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유대는 그 어떤 논리보다 강한 생명의 끈이라고 느꼈지요. 하지만 세월이 강물처럼 흐르고 수많은 노년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며 저는 가슴 아픈 장면을 반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지극히 위하는 마음으로 한 지붕 아래 모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운 부담이 먼지처럼 쌓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은연중에 이런 기대를 품게 됩니다. 나는 평생 내 모든 것을 바쳐 이 아이를 키웠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쯤 기댈 언덕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이 생각은 결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이지요.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랑은 조금씩 무게를 띠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부탁이 늘어나고 집안의 공기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며 고맙다는 인사는 마음속에만 머물 뿐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녀 역시 마음이 차가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우리와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삶의 리듬과 하루를 살아내는 속도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한 공간에서 지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생활의 파장이 부딪히며 마찰이 생깁니다. 부모는 어느 날 문득 식탁 한편에서 내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조금은 남는 존재는 아닐까 하는 서글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또 자녀대로 부모님을 늘 신경 써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의무감과 피로에 지쳐가기도 하지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의 주파수가 달라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조용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히 멀어질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적당한 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중과 감사라는 맑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숨쉴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내 몸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삶의 결정권까지 자녀에게 다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 곁에 있다는 그 편안함 때문에 당신이 평생 일궈온 소중한 삶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라는 울타리를 넘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도 오늘날의 노년은 과거와 다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자녀 세대 역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지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자녀에게만 기대려 하는 것은 서로의 삶을 동시에 무겁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건강하게 지켜내며 자녀에게 심리적 자유를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으로 집이라는 익숙한 공간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도움을 받는 방식인 방문 돌봄과 재가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깊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 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그림자가 숨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자녀와의 동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껴질 때 많은 분이 그 대안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평생 살아온 정든 집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는 삶, 즉 방문 돌봄이나 재가 케어의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선택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수십 년 세월의 때가 묻은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필요한 시간에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니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가볍고 자존감도 지킬 수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선택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손때 묻은 가구, 창가로 들어오는 익숙한 햇살, 그리고 동네 어귀의 익숙한 냄새들에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내며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노년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안으로 들리죠. 하지만 이 따뜻한 선택에도 우리가 조용히 마주해야 할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먼저 비용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주 몇 번 짧은 시간만 도움을 받으면 큰 부담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몸의 상태는 예고 없이 변하곤 합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지출은 야금야금 늘어나고 매달 통장을 확인하는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경제적인 불안함은 노년의 마음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갉아먹고 지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쉽게 말하지 않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따뜻한 돌보미가 온다고 해도 타인이 정기적으로 내 사적인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나의 생활 리듬은 그들에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청소를 해야 하고 이때는 씻어야 하며 저들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내 하루가 오롯이 내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묘한 이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내 집인데도 마음이 예전처럼 편하지가 않아요. 집이 휴식과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 상황을 설명하고 조율해야 하는 일터처럼 변해버릴 때 사람은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며 누군가의 손길 없이는 일상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최선의 길입니까? 아니면 그저 변화가 두려워 머물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노후의 삶은 그저 현상을 유지하며 지켜보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다움을 어떻게 지켜낼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 노인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환경은 단순한 안전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이 얼마나 보장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집이라는 공간에 갇혀 타인의 시기에 내 삶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선택, 즉 요양시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안락함의 대가는 무엇인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의 근육은 무엇인지에 대해 진솔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방문 돌봄마저 체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버거워질 때 많은 분이 마지막 종착지로 생각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양시설입니다. 오늘은 이 선택을 어떤 감상이나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요양시설이 제공하는 가장 큰 장점은 명확합니다.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겨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가 있다는 안도감, 끼니마다 따뜻한 밥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홀가분한 마음이지요. 이런 이유들만 놓고 보면은 요양시설은 현대사회에서 노후를 보내는 가장 현명하고 과학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 몸이 더 이상 일상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그런 시설들이 우리 생명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부정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의 문턱을 넘는 순간 우리가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그림자가 함께 따라옵니다. 시설의 생활은 철저하게 시간표에 의해 움직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목욕 순서, 그리고 심지어는 산책 시간까지 모든 흐름이 이미 정해진 규정에 따라 흘러갑니다. 어떤 날은 몸이 찌뿌둥해서 조금 더 누워있고 싶어도, 혹은 어떤 날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사색에 잠기고 싶어도 그 사소한 선택조차 쉽지 않은 것이 시설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거창한 자유를 꿈꾸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사소하고 작은 선택권을 원할 뿐이지요. 지금 차 한 잔을 마실지, 아니면 창밖의 구름을 조금 더 바라볼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누구에게 인사를 건넬지 같은 그 작디작은 결정들이 모여 비로소 하루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설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삶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남이 해주는 편안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 근육은 서서히 힘을 잃고 약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어제와 오늘이 구분이 가지 않고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무기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돈의 부족함이나 몸의 질병보다 훨씬 더 무섭게 우리 영혼을 시들게 합니다. 삶이 주체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간의 파도에 그저 실려가고 있다는 감각은 인간의 존엄성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양시설이 꼭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인생의 패배나 불행으로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말 지금이 그 마지막 순간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라는 겁니다. 자유와 선택권을 내려놓는 결정은 최대한 뒤로 미루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고삐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일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장에 남겨두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숨이 붙어있는 그 마지막 찰나까지 온전히 당신 자신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한 어르신의 실제 삶을 통해 이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깊은 흔적을 남기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더 깊은 고독을 느껴야 했던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정한 노후의 자립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이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위인전이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이웃의 삶입니다. 그분은 정년퇴직 후 혼자 지내오시다 다리와 허리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권유와 자녀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결국 자녀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죠. 처음 며칠은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실에서 가족들의 인기척이 들리고 저녁이 되어도 집안에 환한 불이 켜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자가 아니라는 깊은 안도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도 대화는 늘 날씨나 건강 상태 같은 뻔한 이야기뿐이었고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자녀와 손주들의 뒷모습을 보며 하고 싶은 말은 자꾸만 목구멍 뒤로 넘어갔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마음 때문에 사소한 부탁조차 망설이게 된 것이지요. 집안은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생기가 넘쳤지만 이상하게도 그분의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고요해지고 쓸쓸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분명 벽 너머에 가족들이 있는데도 세상 천지에 나 홀로 버려진 듯한 지독한 소외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분은 훗날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누군가 곁에 있는데도 느껴지는 그 소외감이 훨씬 더 깊고 아픕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그분은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정성어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과 존엄성까지 조용히 남에게 맡겨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 애쓰고 항상 감사해야 하는 표정만 지으려 노력했던 그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마음속에는 조용하지만 강렬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삶을 내 두 손으로 되찾아야겠다는 결심이었지요. 결국 그분은 자녀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작은 집을 얻어 다시 독립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집안일은 늘어났으며 가끔은 다시 찾아오는 적막함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분의 표정은 다시 밝아졌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전보다 훨씬 더 애틋하고 따뜻해진 것이죠. 함께 살 때는 짜증 섞인 말이 오가기도 했지만 따로 살게 되니 만나는 시간 자체가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피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노후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디에 몸을 기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내 마음이 스스로 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의존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그 용기야말로 우리의 멈춰버린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 됩니다. 이제 저는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자 무형의 자산인 품격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태도, 그리고 우리가 사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다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년에 접어든 분들이 가장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패 끼치지 말고 조용히 살아야지라는 말입니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이 노후의 삶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주변의 시선도 삶의 질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며 지켜본 바로는 노년의 사람들과 멀어지는 이유가 늘 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에휴, 나 같은 늙은이를 누가 보겠어? 라는 마음으로 옷차림을 대충 하게 되고 말이 거칠어지며 평생 지켜온 생활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할 때 고립은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이틀 세수 안 해도 괜찮겠지, 방이 좀 어질러져 있어도 누가 오겠나 싶어 넘기기 시작하면 자존감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공기는 말을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많은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끝까지 귀하게 대하는 품격 있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구분 등을 펴려 노력하며 걷고 거친 말보다는 정제된 단어를 고르고 불평보다는 감사의 말을 먼저 건네는 것, 집안을 정돈하고 창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는 그 소소한 일상들이 무너져가는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줍니다. 품격은 누군가 부여해주는 지위가 아니라 매일 아침 스스로 선택해서 입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놀라울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사람들은 나를 도와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어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온기로 이어지는 진정한 인연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의 노후 선택지는 비로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자녀냐 시설이냐 하는 두려운 갈림길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사람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한가,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가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마음 하나입니다. 노년은 삶을 정리하고 닫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다시 살아납니다. 그 필요함은 거창한 사회적 역할이 아니라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미소 하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옛 이야기 한 자락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직접 선택해 보십시오.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나를 위해 정갈한 식사를 준비하고 만나는 이에게 먼저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견디는 시간이 아닌 나답게 살아내는 시간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누군가에게 맡겨진 짐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고귀한 작품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평안하고 존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